엄마, 어버이날에 여행 가요. 경치도 좋고 건강에 좋은 곳이에요. 온천도 있어서 엄마 허리 아픈 것도 나을 거예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얘들아, 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뭔가 이상한데. 송림 요양빌리지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이었다. 엄마 요즘 자주 넘어지셨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여기가 더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내가 원한 적 없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72세의 전직 중학교 교사 박혜숙은 남편을 여인 뒤 홀로 살고 있었다. 봄이 되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새잎을 틔우기 시작했지만 혼자 바라보는 풍경은 왠지 쓸쓸했다. 남편이 생전에 함께 키우던 장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혜숙은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남편을 그리워했다. 어느 해 봄날 오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혜숙에게 오랫동안 바쁘다며 소식이 뜸했던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란 혜숙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많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도 바쁜 거 아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엄마 어버이날에 여행 갑시다. 경치도 좋고 건강에 좋은 곳이에요. 온천도 있어서 엄마 허리 아픈 것도 나을 거예요. 곁에서 며느리 선희가 전화를 받아 덧붙였다.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온천도 있어서 허리에도 좋다니까요.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함께 시간 보내요. 그때 손자 지훈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할머니,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할머니 예쁘게 나오는 거 찍을 줄 안다고요. 혜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다. 혼자 지내는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전화를 끊은 후 혜숙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과 화장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다. 마치 젊은 시절 동료 교사들과 떠났던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밝은 색깔 옷을 고르고 평소 쓰지 않던 립스틱도 파우치에 넣었다. 그날 밤 혜숙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당일 아침 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준호 가족이 마중 나온 차에 올라타며 혜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날씨도 참 좋네.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지? 경치 좋은 곳이에요, 엄마. 준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여행길 초반 차 안은 웃음이 가득했다. 지훈이 창밖 풍경을 신나게 설명하고 선희가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혜숙은 손자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얼마 만에 느끼는 행복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점점 외진 길로 접어들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온천 리조트나 관광지가 아니라 농촌 마을의 한적한 풍경이었다. 혜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준호야, 이 근처에 온천이 있다고? 여기가 맞나? 준호는 백미러로 엄마를 잠깐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용한 곳에 있어서 그래요. 선희는 갑자기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평소 말이 많던 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 안에 흐르던 따뜻한 공기가 어느새 무겁고 어색해졌다. 혜숙은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얘들아, 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뭔가 이상한데. 그때 차가 멈췄다. 혜숙이 창밖을 내다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차가 멈춘 곳은 예상했던 휴양지가 아니라 송림 요양빌리지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이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과 철문, 그리고 이미 트렁크에서 꺼내진 자신의 옷가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혜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여행이니? 여기가 어디야? 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요즘 자주 넘어지셨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여기가 더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내가 원한 적 없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혜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선희가 차에서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린 더 이상 어머니를 지킬 여유가 없어요.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고 지훈이 학원비도. 해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손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 평정을 지켰다. 지훈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미안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요양원에서의 첫 주는 악몽 같았다. 해숙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해진 취침 시간, 모든 것이 통제되는 생활이 답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해숙은 방 안 책상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본인 명의의 연금 통장 사본을 발견했다. 분명 준호가 가져다 준 것 같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하네. 연금은 매달 나오는데 의심이 든 해숙은 시설 직원인 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간호사님, 은행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날 오후 해숙은 김 간호사와 함께 근처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거래 내역 출력을 요청했다. 잠시 기다린 후 직원이 건네준 거래 내역서를 본 순간 해숙은 숨이 막혔다. 매달 들어오는 사학연금 16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1년이 넘게. 일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는 아들 준호의 개인 사업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다. 해숙의 손이 종이를 잡고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 자동이체는 작년에 가족분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후견인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 있고요. 해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안전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희생 위에 편의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해숙은 창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동이체를 모두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지문 인증으로만 출금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해숙은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연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난 짐이 아니야. 그냥 돈 때문에 치워버린 짐이 아니라고. 해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다시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해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해숙은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져 법률상담소 번호를 찾았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해숙은 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들은 후 말했다. 어머님께서 의식이 명료하시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후견 위임을 철회하고 계좌 관리 권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해숙은 그 길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사 진단서, 정신감정서, 각종 증명서들을 하나하나 발급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요양원 다른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 하냐며 말렸지만 해숙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 달 뒤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해숙은 짐을 싸며 함께 지낸 룸메이트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 드릴게요. 해수가 혼자 살기 무섭지 않니?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해숙이 선택한 곳은 요양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이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가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평생 간직해온 사진들, 그리고 교직 시절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이 전부였다. 새로운 생활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해숙은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강의를 들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사귀었다. 해숙 씨,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해숙은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복지관 젊은 강사의 도움으로 금방 익혔다. 이제 연금 수령 내역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필요한 곳에 송금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이제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속이 시원해. 저녁이 되면 해숙은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럴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때는 외로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밤마다 해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1년 뒤 어버이날 아침 해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는 요양원 철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활짝 열린 창으로 자유롭게 바람을 맞을 수 있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해숙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른 아침에 올까? 문을 열어보니 준호 가족이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지훈이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접은 분홍색 종이 카네이션을 할머니께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여행 같이 가요. 할머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약속! 해숙은 손자의 눈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지우는 작년 일을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존엄성을 완전히 외면했어요. 돈이 어려웠던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마치 엄마를 물건처럼 대했어요. 선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셨던 것도 생각 안 하고. 해숙은 잠시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 차는 한 잔 마셔도 되겠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었다. 해숙이 직접 끓인 보리차는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이 할머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가 키우시는 화분들도 많고. 응. 할머니가 하나하나 정성껏 키우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지금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건 없고요. 불편할 때도 있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보리차 마시고 싶을 때 끓여 마시고. 선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 형편도 조금 나아졌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운 마음은 받겠다. 하지만 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더 소중한 거야. 준호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다음 주말에도 와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로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나들이 가면서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생각해 보고 알려줄게. 이제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날 오후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해숙은 창가에 앉아 지훈이 선물한 종이 카네이션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연금을 빼앗겼던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해짐을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선택하는 사람으로 다시 선 것이었다. 해숙의 눈가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듯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